구독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28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4만 원에서 무서워서 못 샀던 투자자는 이제 더 오를까봐 불안하고요. 30만 원 위에서 기다리던 투자자는 이번 반등이 탈출 기회인지 새 상승의 시작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주 코스피에서 6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공매도 잔고도 27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 주식을 다시 담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지수 하락에 거액을 걸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이번 주에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 흔들려도 계속 들고 가야 하는지는 이 두 자금 가운데 어느 쪽이 실제 주가를 지배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거시경제와 AI, 반도체 업황, 외국인 수급과 공매도까지 연결해서 삼성전자 보유자의 평균 매수, 가별 대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는 코스피가 2% 넘게 오르며 7120선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3% 넘게 상승한 28만 3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5% 넘게 오르며 17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연휴 동안 미국의 주요 지수는 소폭 내렸는데 한국 반도체는 오히려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미국 증시 전체보다 메모리 반도체가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상승은 단순히 미국 지수를 따라간 움직임이 아니라 반도체 업황과 외국인 수급을 별도로 반영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다만 아직 오전장입니다. 시초가의 강한 상승보다 오후까지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종가가 어디에서 형성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전매 증시가 쉬었던 기간 미국의 다우와 S&P 500, 나스닥은 모두 1% 안쪽으로 밀렸습니다. 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넘게 올랐습니다. 지수는 쉬었지만 반도체 안에서는 메모리와 저장 장치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겁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의 상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직접적인 우호 재료가 됐습니다. AI 투자 열기가 끝났다면 경기 둔화 소식에 반도체부터 무너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비 둔화에도 메모리주가 버텼습니다. 시장이 AI 반도체 전체를 한 덩어리로 팔기보다 실제 공급이 부족한 영역을 다시 골라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7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약 1% 줄었습니다. 시장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결과는 분명 약했습니다. 소비가 둔화하면 기업 매출과 경기 전망에는 부담입니다. 반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이유는 줄어듭니다. 지금 시장은 나쁜 경기 지표를 무조건 호재로 받아들이는 단계도 무조건 압재로 받아들이는 단계도 아닙니다. 소비는 씻고 있지만 침체로 무너지는 정도는 아니고 물가는 진정되면서 AI 투자는 유지되는 흐름을 원합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좋은 환경도 바로 그 중간입니다. 미국 소비는 너무 뜨겁지 않되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투자는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거시경제에서 더 민감한 변수는 유가와 장기금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올랐고 미국 국채금리도 반등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다시 자극받고 국채금리가 오르면 AI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집니다. 메모리 주문이 당장 취소되지는 않더라도 미래 이익에 붙는 평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삼성전자 주가의 가장 편안한 조합은 유가가 추가 급등하지 않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4% 후반에서 더 높아지지 않는 흐름입니다. 반도체 뉴스가 좋아도 유가와 금리가 함께 뛰면 주가 상승폭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의 첫 번째 큰 일정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19일, 한국 시간으로는 20일 새벽에 공개됩니다. 의사록에는 연준 위원들이 추가 금리 인상을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했는지가 담깁니다. 다소 매파적으로 나오더라도 시장 충격이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회의 이후 발표된 고용 둔화와 소비자 물가 안정, 생산자 물가 둔화가 의사록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과거의 발언보다 이후 데이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함께 볼 겁니다. 다만 의사록 공개 뒤 미국 10년물 금리가 급하게 오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기 차익 실현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수입 물가와 주택 착공, 산업 생산도 발표됩니다. 수입 물가는 관세와 원자재 가격이 미국 기업의 비용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택 착공은 높은 금리가 실물 경제에 주는 부담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산업 생산은 제조업과 전자제품 수요가 버티는지를 보여줍니다. 비용 압력은 낮아지고 생산은 무너지지 않는 결과가 가장 좋습니다. 수입 물가가 다시 강하게 오르면 최근 CPI와 PPI가 만든 안도감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업 생산까지 크게 꺾이면 금리 부담은 줄어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주 후반에 나올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중요합니다. 앞서 1일부터 10일까지 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약 45% 늘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55% 증가했고요. 7월보다 증가율이 조금 낮아졌지만 이것을 업황 둔화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2배 넘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에서도 높은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피크아웃 우려를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가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면 최근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명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를 넘기면 더 큰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26일에는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시정치와 7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발표됩니다. 미국 현지 시간 26일 장 마감 뒤에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내놓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결과를 확인하는 시점은 27일 새벽입니다. 엔비디아에서는 데이터 센터 매출뿐 아니라 차세대 AI 가속기의 공급 일정과 총 마진, 고객 주문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27일부터 29일까지는 잭슨홀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 반등이 이어지더라도 이 일정들을 앞두고 다음 주 중반에는 다시 관망과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외국인의 태도입니다. 지난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6조 6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전까지 급락 뒤 반등은 개인이 물량을 받아내고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이 7조 원 넘게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고점에서 개인이 이익을 실현하고 장기 자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주식을 넘겨받는 손바뀜이 나타난 겁니다.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하루 이틀 조정이 나와도 시장의 하단은 이전보다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갑자기 줄거나 매도로 바뀌면 개인의 빈자리가 그대로 위험이 됩니다. 외국인이 돌아왔다는 사실만큼 중요한 것이 시장의 넓이입니다. 코스피 26개 업종 가운데 21개 업종이 지난주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지수를 끌어올린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와 금융, 전력기기, 통신, 건설 등으로 매수세가 퍼졌습니다. 반도체가 잠시 쉬더라도 다른 업종이 지수를 받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번 주에도 상승 종목 수가 넓게 유지된다면 코스피 7,000선 돌파의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반대로 지수는 오르는데 상승 종목이 급격히 줄어들면 대형 반도체가 만든 착시일 수 있습니다. 변동성도 7월 폭락 당시보다 낮아졌습니다. 코스피 변동성 지수는 8월 들어 약 30% 떨어져 55선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직 평상시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도 레버리지 청산과 알고리즘 매도가 시장을 무너뜨리던 극단적인 스트레스는 빠르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상승 업종이 늘면서 변동성까지 낮아지는 조합은 반등의 질이 좋아졌다는 근거입니다. 다만 변동성 지수가 낮아졌다는 이유로 급락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공매도와 대형 이벤트가 겹쳐 있어 하루의 진폭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 봐야 할 변수가 공매도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공매도 잔고는 약 27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8월 들어서만 4조 5천억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코스피가 빠르게 반등하자 현재 가격이 과열됐다고 보는 자금과 기존 수익을 지키려는 해지 자금이 함께 들어온 겁니다. 공매도 잔고가 늘면 반등할 때마다 매도 물량이 나와 주가의 상단을 누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적보다 기대감으로 급등한 코스닥 테마주는 부담이 더 큽니다. 하지만 공매도 잔고만 보고 시장 하락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공매도는 언젠가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야 하는 거래입니다. 기업 실적이 좋고 주가가 계속 오르면 공매도 투자자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환매수에 나섭니다. 잔고가 많이 쌓여 있을수록 호재가 나왔을 때 숏 커버의 힘도 커집니다. 7월 지수 상승 과정에서도 공매도 잔고가 줄면서 환매수가 상승을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27조 원은 하락을 예고하는 숫자라기보다 위아래 움직임을 모두 키울 수 있는 연료에 가깝습니다. 실적이 기대를 충족하면 숏스키지의 재료가 되고 외국인이 떠나면 실제 매도 압력이 됩니다. 방향은 공매도 잔고가 아니라 기업 이익과 외국인 수급이 결정합니다. 삼성전자의 공매도 잔고도 약 1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가 28만 원을 넘어 계속 오르면 일부 공매도는 주식을 되사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현물 매수와 숏 커버가 겹치면서 상승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28만 원대에서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고 미국 반도체까지 약해지면 공매도 물량은 주가를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 상승률만으로 숏 스퀴즈를 기대해 추격하면 위험합니다.
대차 잔고가 실제로 줄어드는지, 거래 대금과 외국인 매수가 함께 늘어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매도 잔고가 많다는 사실은 호재도 악재도 아닌 변동성 경고에 가깝습니다. AI와 반도체 업황에서는 메모리가 다시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샌디스크는 중장기 두 자릿수 매출 성장과 높은 수익성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마이크론과 저장장치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강한 주가를 보였습니다.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확장되면 GPU 연산뿐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불러오는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HBM과 서버 D램, 기업용 SSD가 함께 필요해지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 SSD를 모두 공급할 수 있어 AI 메모리 수요가 넓어질수록 수혜 범위도 커집니다. 최근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약해지는 이유입니다. AI 서비스의 수익화 신호가 이어지는 점도 메모리에 긍정적입니다. AI 기업과 클라우드 업체의 매출이 늘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지속할 명분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막대한 설비 투자만 보였지만 이제는 업무 자동화와 코딩, 기업용 서비스에서 실제 매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증거가 늘어날수록 하이퍼스케일러는 AI 서버 주문을 쉽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서비스 매출이 증가해도 투자비가 더 빠르게 늘면 현금 흐름 부담은 남습니다. 삼성전자에는 AI 투자 확대라는 기회와 고객사의 자금 조달 부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유럽중앙은행은 AI 기술주의 높은 평가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AI가 실제로 경제를 바꾸는 기술이어도 주가가 언제나 직선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철도와 전기, 인터넷처럼 혁신이 현실이 된 산업에서도 주가는 기대를 너무 앞서갔다가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AI 주식이 급락하면 펀드 환매를 통해 유럽과 한국 시장까지 충격이 퍼질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미국의 고평가 AI 소프트웨어 기업과 삼성전자를 똑같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실제 메모리 공급 부족과 수출, 영업이익으로 수요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반도체의 장점은 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HBM은 고성능 D램 공정과 적층 기술, 발열 제어, 첨단 패키징, 고객 인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공장을 지었다고 곧바로 판매 가능한 물량이 나오는 제품이 아닙니다. 서버 D램과 기업용 SSD도 AI 데이터 센터 확대와 함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의 평가 부담이 커져도 메모리의 실제 공급 부족이 유지된다면 한국 반도체의 이익은 방어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앞으로 확인할 것은 AI가 유행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족한 제품을 얼마나 높은 수율로 공급하느냐입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과제는 HBM4입니다. HBM4 출하가 들고 고객 맞춤형 HBM과 HBM4E 샘플이 실제 인증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뿐 아니라 베이스 다이를 만드는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 역량도 갖고 있습니다. 이 장점이 고객 주문과 매출로 확인되면 그동안 적용됐던 할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 인증이 늦어지거나 수율 개선이 기대보다 느리면 SK하이닉스와의 격차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28만 원을 넘어선 지금부터는 가능성보다 실제 출하량과 고객 확대가 더 중요합니다. 단기 공급 계약도 삼성전자 주가를 지탱하는 근거입니다. 고객사가 수년치 메모리 물량을 미리 예약하면 과거처럼 현물 가격 하나에 실적이 급변하는 구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수금과 가격 하한선이 포함된 계약이 늘면 메모리 기업은 경기 민감주에서 수주 산업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장기 계약이 모든 위험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사의 투자 속도가 느려지거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면 기대한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은 계속 보유할 근거는 되지만 오늘 가격을 무조건 추격할 이유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가능성도 새로운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강화되면 주가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애플도 고성장 구간이 지난 뒤 적극적인 주주 환원으로 장기 투자자의 수요를 끌어들였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막대한 현금 흐름을 주주에게 더 많이 돌려준다면 성장주와 배당주의 장점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가능성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실제 배당 정책과 자사주 매입 규모가 확인되기 전까지 주주 환원 기대만으로 높은 가격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중장기 재평가의 후보로 보되 발표와 실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편 위험도 남아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의 범용 디램 증설은 시간이 갈수록 가격 경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장기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비 부담도 커집니다. AI 서비스 매출이 설비 투자 증가를 따라오지 못하면 고객사는 주문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현재 좋다는 사실과 몇 년 뒤 공급 증가를 경계해야 한다는 판단은 동시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를 나쁜 기업이라 팔아야 하는 구간도, 좋은 기업이라 어떤 가격에서도 사야 하는 구간도 아닙니다. 주가가 빨리 오른 만큼 업황이 그 가격을 따라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코스피가 상승을 이어가는 흐름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외국인이 조정 때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금융을 계속 사고 미국 금리와 유가가 안정되는 경우입니다. 8월 수출에서 반도체의 높은 증가세가 확인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상승을 종가까지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장비와 전력기기까지 거래 대금이 확산되면 코스피 7000선은 단기 고점이 아니라 새로운 가격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줄기 시작하면 숏 커버까지 상승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는 삼성전자를 전량 매도하기보다 핵심 물량을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흐름은 급등과 조정이 번갈아 나오는 상승입니다. 코스피는 지난주에만 10% 넘게 올랐고 삼성전자도 단기간에 24만원대에서 28만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하루 이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지수가 7000선 아래로 잠시 내려오거나 삼성전자가 27만원대로 밀려도 외국인 매수가 유지된다면 상승 추세의 훼손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급등한 가격을 새 매수자가 받아내고 거래가 쌓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매일 오르는지 보다 조정 뒤 저점이 높아지는지를 보는 편이 맞습니다. 변동성에 함정이 되는 흐름도 준비해야 합니다. 코스피가 7000선을 넘어설 때마다 상승 종목 수가 줄고 외국인이 선물부터 매도로 돌아서는 경우입니다. 유가와 미국 10년물 금리가 함께 오르고 FOMC 의사록이 추가 긴축 우려를 키우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장 초반 오르다가 오후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는 흐름이 반복돼도 경계해야 합니다.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상태에서 외국인 매수까지 멈추면 매도 주문이 매도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때 코스피 반등은 새로운 상승장보다 급락티, 숏커버와 비중 복원이 만든 일시적인 반등에 가까워집니다. 반등과 함정을 구분하려면 4가지 흐름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현물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선물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도 중요하고요. 원달러 환율과 미국 10년물 금리가 안정되는지, 반도체의 온기가 삼성전기와 장비주로 퍼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3% 오르는 것보다 조정날 외국인이 팔지 않는 것이 더 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수는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현물을 팔고 상승 종목이 줄어들면 숫자만 좋은 장일 수 있습니다. 이제 평균 매수 가별 대응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가격대는 목표가나 절대적인 지지선이 아닙니다. 보유자의 수익과 손실, 계좌 비중에 따라 행동을 나누기 위한 기준입니다. 같은 평단이라도 생활 자금이 들어간 투자자와 여유 자금으로 현물을 보유한 투자자의 대응은 달라야 합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계좌의 절반을 넘는지도 반드시 함께 보셔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오래 보유하는 것과 한 종목의 계좌를 과도하게 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평균 매수가가 24만원 아래라면 현재 수익 여유가 충분합니다. 계좌 비중이 적정한 현물 투자자는 이번 주 반등만 보고 전량을 팔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HBM4와 서버 디램, 기업용 SSD의 장기 수요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계좌에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28만원대 상승을 일부 이익 실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물량은 남기고 과도한 비중만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외국인 매수가 계속되고 업종 확산이 유지되면 남은 물량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평균 매수가가 24만원에서 26만원 사이라면 수익을 지키면서 추세를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보유 비중이 과도하지 않다면 핵심 물량을 유지하는 쪽이 낫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많은 상황에서 수출과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면 숏 커버가 추가 상승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고 금리가 오르면 일부 수익을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량 보유와
전략 매도 가운데 하나를 고르기보다 장기 물량과 관리 물량을 나누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평균 매수가가 26만 원에서 28만 원 사이라면 현재 수익과 본전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장 초반 급등의 흥분에 물량을 더 늘리기보다 이번 주 종가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조정 때 27만 원대를 지키고 외국인 매수가 계속되면 보유를 이어갈 근거가 충분합니다. 반대로 미국 반도체가 강한데도 종가가 27만 원 아래로 밀리고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면 일부 비중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전 부근의 작은 움직임보다 외국인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평균 매수가가 28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라면 오늘부터 판단이 가장 어려워집니다. 현재 가격이 본전에 가까워지면서 당장 팔고 싶은 마음과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동시에 커지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적정하고 현물로 길게 볼 수 있다면 본전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팔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좌 비중이 크거나 현금이 부족하다면 28만 원대와 29만 원대 반등을 일부 비중 축소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와 반도체 수출이 확인되면 핵심 물량은 남기고 이벤트를 앞둔 관리 물량만 줄이는 방식입니다. 내 평단가가 시장의 지지선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균 매수가가 30만 원 위라면 본전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30만 원을 회복하려면 FOMC 의사록과 수출, 엔비디아 실적,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계좌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크다면 이번 주와 다음 주 반등을 이용해 일부 물량을 줄여 현금을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여유자금으로 비중을 낮게 보유하고 있다면 장기 업황을 보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추가 물타기는 단순히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국인 수급과 HBM4 출하가 확인될 때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본전 가격보다 계좌가 다음 급락을 버틸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자는 현물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오르더라도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 음해복리로 계좌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반등할 때 일부 노출을 줄이고 증거금과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규 매수자는 오늘 시초가 급등을 한 번에 따라가기보다 시간을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전체 계획의 일부만 접근하고 오전 매물을 소화한 뒤 외국인 수급을 확인해 두 번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물량은 오후 종가 수급과 반도체 장비주 확산이 확인될 때까지 남겨두는 겁니다. 이런 눌림목 접근은 가장 싼 가격을 맞히는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추격 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업종에서는 먼저 반도체 대형주를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강세, 반도체 수출 증가, 외국인 매수라는 근거가 함께 있습니다. 중심축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삼성전기입니다. 다만 세 종목이 장 초반 함께 오른 뒤 종가까지 힘을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오르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가 약해지면 반도체 전체의 수급 회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형주 안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는 종목을 우선해야 합니다. 다음은 AI 하드웨어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입니다. HBM과 패키지 기판, MLCC 투자가 확대되면 대형 반도체의 온기가 후방 업체로 이동합니다. 테스와 이오테크닉스, 심텍이 대표적인 관찰 후보입니다. 장비주는 대형주보다 상승 탄력이 크지만 고객사의 투자 일정이 늦어지면 변동성도 더 큽니다. 단순히 삼성전자가 올랐다는 이유로 따라가기보다 수주와 거래 대금이 함께 증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형주가 쉬는 날에도 후방 종목이 버틴다면 AI 투자 사이클의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력기기와 AI 인프라도 계속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만 확보한다고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전력망과 변압기, 냉각 설비가 부족하면 데이터 센터 건설이 늦어집니다.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은 실적과 수주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 후보입니다. 이 업종은 반도체와 다른 날 움직이면서 코스피 순환매를 이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급등한 종목은 추격보다 눌림에서 수급이 유지되는지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는 전량 매도와 무조건 보유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돌아왔고 반도체 수출과 메모리 업황도 강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적정한 현물 투자자는 핵심 물량을 계속 보유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반면 단기간 주가가 빠르게 올랐고 공매도 잔고와 유가, 금리,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변동성 재료도 남아 있습니다. 평단이 높거나 계좌 비중이 큰 투자자는 반등을 일부
현금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하루 더 오르는지가 아니라 조정 때 외국인이 물량을 받아내는지, 반도체의 온기가 장비와 전력 인프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이런 외국인 수급 변화와 업종별 자금 이동을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자분들께는 급등한 대장주를 무작정 추격하지 않고 거래량과 수급이 살아있는 눌림을 구분하는 대장주 눌림목 매매법 자료도 함께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수급이 실제로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계속 확인해 드리겠습니다.